바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교육효과 평가를 우리가 처음 이제 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도구, 이 5단계 교육효과 평가 모형 안에는 교육 담당자분들이 니즈 분석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전략들을 수립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도구로서 사용하는 게 이 V 모델, 얼라이먼트 모델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교육의 니즈를 우리가 보통 교육 니즈 분석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학습 대상자들한테 보통 설문 같은 거에서 물어봐요. 뭐 전에 받았던 교육 어떠셨나요?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정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뭐 그 팀장님들한테 뭐 그 팀원들 뭐 어떤 교육이 필요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봐서 교육 니즈 분석을 해요. 근데 교육 니즈 분석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체계적이라는 말은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니즈 분석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5단계에 걸쳐서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페이오프 니즈 분석이에요. 페이오프 니즈라고 해서 경영상에 요구되는 잠재적 기회나 손실. 자, 우리 조직이 지금 달성해야 하는 경영상의 어떤 목표가 무엇이냐. 또는 앞으로 어떤 손실, 어떤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그러한 문제점들이 무엇이냐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페이오프 니즈는. 그 다음 단계, 요 4번은 비즈니스 니즈라고 해서 그러한 잠재적인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한 잠재적인 기회를 우리가 성취하고 그런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성과 지표들이 내부적으로 향상이 돼야 변화가 되어야 하는가를 분석하는 것. 성과 지표를 선정하는 단계가 이 두 번째 단계죠. 그리고 그러한 성과 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조직 구성원들은 어떠한 수행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가가 세 번째 니즈 분석 단계 하는 그 단계예요. 좌 퍼포먼스 니즈라고 해서 그리고 그러한 수행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지식, 스킬, 태도가 교육이 되어야 하는가가 러닝 니즈고요. 그러한 지식, 기술, 태도는 어떠한 형태로 교육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가가 프레퍼런스 니즈예요. 프레퍼런스 니즈. 자, 그래서 이렇게 5단계에 걸쳐서 니즈 분석을 해요. 니즈 분석을 해요.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기업에서 니즈 분석을 하는 단계는 보통 뭐 한 2단계, 3단계 정도에서 우리가 그 니즈 분석을 하는데 이렇게 그 조직적인 니즈까지 우리가 분석을 하는 그런 체계적인 방법을 써서 니즈 분석을 한다. 그러면 이 지금 V 모델의 왼쪽에서 이 각각의 단계별로 여기를 이제 채울 수가 있어요. 빈칸을 채워요. 자, 그러면 프레퍼런스 니즈에서 만족도 평가에 대한 목표를 우리가 수립해요. 그리고 러닝 니즈에서 2단계 학습 목표 성취도에 대한 평가 목표를 수립을 하고요. 좌 퍼포먼스 니즈에서 현업 적용 평가 목표를 수립을 하고요. 비즈니스 니즈에서 임팩트 성과 지표 기여도에 대한 평가 목표 수립하고 페이오프 니즈에서 ROI 평가 목표를 수립을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지금 5단계 니즈 분석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 밑에 보시는 거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교육과정 개발 프로젝트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5단계에서 분석된 결과를 교육과정 개발하는 데 적용을 하고 각각의 니즈에서 평가 목표를 수립을 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각각의 평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평가 전략을 수립을 해요. 수립을 해서 여기를 빈칸을 채워요. 그럼 V 모델이 완성이 되면 조직적인 5단계에 걸친 니즈 분석이 되고 그 단계적인 니즈에서 평가의 단계별로 목표가 수립이 되고 그 각각의 단계별 평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평가 전략이 딱 수립이 돼요. 그래서 V 모델이 완성이 된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가를 진행을 해요. 그런데 이 지금 V 모델이라는 것은 이러한 니즈 분석을 하기 위한 또는 평가 목표, 평가 전략을 세우기 위한 도구는 아니에요. 얼라이먼트를 맞추기 위한 도구지. 그래서 예를 들면 각각의 이런 단계별로 교육 니즈 분석하는 도구, 방법들은 다 따로 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페이오프 니즈를 분석할 것인가, 어떤 도구를 쓸 것인가. 주로 페이오프 니즈는 임원층을 대상으로 인터뷰, 문헌조사 등을 이용을 해서 페이오프 니즈를 찾아내요. 자, 비즈니스 니즈는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어떤 우리가 문헌을 봐야 되고 어떠한 도구를 써서 데이터를 측정하고 분석해야 돼. 이런 건 다 이제 따로 있어요. 근데 그 결과들을 여기다 갖다 놓고 얼라이먼트를 딱 시켜놓는
그러한 이제 도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6번째. 지금 26개 문항이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6번이네요.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필립스의 5단계 평가 모형은 교육과 평가만을 위한 도구다?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 Results Based Approach, 성과 중심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큰 그림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가 보통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개발, 매체 개발, 콘텐츠 개발,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사전학습 과제 실행, 보통 이 정도가 본학습 실행, 이 정도가 우리 HRD 부서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에요. 담당자들이 설계 개발하고 뭐 사전학습하고 본학습하고 이 정도 보통 하는데 Results Based Approach, 교육의 효과가 실제로 Results, 결과로서 조직 성과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앞서서 또는 뒷단에 수행되어야 하는 단계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전에 5단계에 걸쳐서 그 니즈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경영상 요구되는 잠재적 기회 손실, 페이오프 니즈, 조직 성과 지표, 비즈니스 니즈, 좌 퍼포먼스 니즈 분석이 진행되어야 하고요. 자, 그 변화되어야 되는 조직원의 행동이 분석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조직원의 행동을 우리 변화시킬 것인가? 교육만이 능사는 아니죠. 교육 솔루션만으로 우리가 모든 그런 조직원의 행동 변화를 우리가 야기하는 건 아니죠. 더 효과적인 방법은 돈 많이 주면은 행동 변화 빨리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인센티브를 높여주고 뭐 HRM적인 솔루션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HRD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HRD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때는 어떤 때예요? 어떤 때 우리가 교육이 필요하죠?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문제가 조직원, 그 구성원들의 지식이나 스킬이 부족해서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HRD 솔루션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지식과 스킬을 채워주면 문제가 해결될 때, 그럴 때 우리가 HRD 솔루션을 쓰죠. 자, 그럼 HRD 솔루션을 쓰자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역량, 지식기술 태도가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그럼 그러한 지식기술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의 형태, 방법은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냐. 이제 설계를 들어가죠. 그리고 학습 목표, 평가 전략들을 사전에 다 우리가 수립을 해요. 그리고 트랜스퍼 스트래티지 수립이라는 게 있어요. 트랜스퍼 스트래티지라는 것은 전이 전략이에요. 학습 전이 전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 끝나고 나서 현업에 돌아가서 학습자들이 현업 적용을 도와줄 수 있는 전략을 미리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전부터 전략을 짜놓는 거예요. 학습자들은 교육이 끝나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해줘야 된다. 팀장님은 어떤 행동을 해줘야 된다. 이런 전략을 다 짜놓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가 교육 끝나고 현업에 딱 돌아갔을 때 바로 여러 사람들의, 여러 도구들의 그런 방법들의 동원을 통해서 현업 적용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전략 수립이 모두 끝나면 교육과정 설계 개발 쭉 들어서 본학습 실행해요. 그러고 나면 여기에서 세웠던 트랜스퍼 스트래티지에 따라서 현업 적용 활동이 실행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교육과정의 종료 시점은 어디냐? 학습자들이 교육 여기서 끝나고 문 밖에 나가는 시점이 교육의 종료 시점이 아니에요. 아니라 현업에서 그 학습한 스킬을 적용해서 성과를 내는 때, 그때가 학습의 종료 시점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성과 중심 HRD에서는 그렇게 개념을 규정하고 있어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현업 적용 활동을 실행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평가를 위한 데이터 컬렉션, 데이터 수집에 들어가요. 근데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평가 데이터 수집은 교육과정이 실행되면서부터 벌써 진행이 되죠. 만족도 평가, 사전 사후 진단 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데이터 컬렉션이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는 교육 효과를 분리하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자, 교육 효과 분리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교육이 끝나고 나서 영업 교육을 시켰어요. 영업 사원들 데려다 놓고 야, 니들 영업 좀 잘해봐. 영업 막 스킬들 막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교육 끝나고 한 3달 정도 있다가 성과지표, 매출 지표를 봤더니 매출 막 확 올랐어. 30%가 올라갔어. 야, 우리 정말 교육 잘했구나. 30%나 교육의 효과가 있었구나. 그 30%가 다 교육의 효과일까요?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다. 그 30%의 매출의 향상에는 뭐 광고의 효과도 있을 것이고, 무슨 뭐 가격에 변동한 것도 있을 것이고, 뭐 경쟁사가 갑자기 망해가지고 우리가 반사이익을 본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요인들이, 요소들이 거기 다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30%의 향상분 중에서 교육의 효과만을 우리가 분리하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컬렉션 하면 그 다음에 교육 효과 분리. 자, 교육 효과를 분리했어요. 30% 매출이 늘었는데 그 중에서 교육 효과를 분리해봤더니 교육 효과는 7% 정도다. 그러면 그 7% 되는 교육 효과를 금전적인 가치로 전환하는 단계를 해줘야 된다. 왜? 이걸 왜 하느냐? ROI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가치가 필요하다. ROI라는 개념은 교육의 효과를 금전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육의 효과를 다 금전적 가치로 전환한다. 매출, 순위 이런 거는 그 자체가 우리가 뭐 금전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쉽게 금전적 가치를 변환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좀 골치 아픈 지표들이 있어요. 임원의 리더십 역량이 향상됐어. 그래서 우리 조직의 팀의 팀워크가 향상됐어. 팀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그 분위기가 좋아졌어. 회의가 갑자기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돼서 막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회의로 갑자기 변했어. 이러한 결과들을 우리가 어떻게 금전적인 가치로 변화할 것인가. 팀워크가 조사를 해봤더니 10%가 향상이 됐어. 팀워크 10%는 도대체 돈으로 환산하면 그게 얼마인가. 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단계가 금전적 가치로 전환하는 단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금전적 가치로 전환이 되면 ROI를 계산해요. ROI를 계산할 때는 전체 교육과정에 소요된 직간접 비용을 모두 집계를 해서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금전적 가치로 전환을 하려고 해도 금전적 가치로 전환이 안 되는 지표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팀워크가 좋아졌는데 이걸 어떻게 금전적 가치로 전환할 것인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고 모든 자료를 다 찾아보고 계산을 해봐도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얻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무형의 가치 분석, 무형의 효과 분석이라고 해서 정성적 지표들을 무형적으로,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설계, 개발해서 운영하면 맨 처음에 성과지표를 선정하는 단계가 있어요. 성과지표 선정하는 단계. 그 단계에서 어떤 교육과정이 됐던 성과지표를 선정해보면 성과지표라는 게 이 교육과정이 결과적으로 조직에 어떠한 지표에 영향을 줘야 되는지를 이제 선정을 하는 거예요. 목표를. 그러면 그 성과지표에는 그런 정량적인 금전적 가치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가 하면 금전적 가치로 쉽게 전환하기 어려운 지표들도 꼭 있어요. 꼭 있어요. 정량적인 지표 한 30%, 보통 정성적인 지표 한 70%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정량적인 지표는 뭐 금전적 가치로 쉽게 전환하고 그 나머지 지표들은 어떻게 하느냐? 원칙은 최대한 모든 지표를 다 금전적 가치로 전환을 한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지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표들은 무형의 효과 분석으로 분석을 한다. 그래서 교육 효과 분석이라는 것은 ROI 평가의 분석이라는 것은 ROI 수치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교육 효과를 논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걸 오해를 하고 계세요. ROI 평가는 안 돼. 그거 사기야.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잘못 오해를 하고 계세요. 뭘 오해를 하느냐? 교육의 효과를 모두 100% 다 ROI라는 금전적 가치로 변환하는 건 줄 아세요? 그건 불가능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항상 교육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한 효과까지 우리가 다 같이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금전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지표들은 ROI 수치로 금전적 가치로 전환하지 않아요. 무형의 효과로 따로 분석을 해준다. 그래서 ROI 효과, ROI 결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ROI 지표에 대한 분석, 무형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결과 분석을 하는 게 ROI 결과 분석 보고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가 CEO는 보통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가? 교육과정이 성과 목표, 전략 목표 달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임원분들은 이런 거 주로 관심 있으시죠? 직원들의 성과 향상에 어떤 도움 주었는가? 행동 변화, 성과 변화 어떻게 측정할 거야? 비용 대비 얼마만큼의 금전적 가치가 있었느냐? 1년에 뭐 몇십억, 몇백억 갖다 쓰면서 도대체 돈 어디로 가는 거야? CEO분들, 임원분들 이런 거 관심 많으시죠? ROI 평가를 통해서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기업교육 담당자는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가? 항상 우리 고민하는 거, 니즈 분석 어떻게 하면 좀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V 모델 제가 소개해드렸죠. 교육과정의 목표와 비즈니스 성과 목표, 얼라인먼트 어떻게 맞추지? 얼라인먼트 모델에서 맞출 수 있어요. 전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 학습 전의 설계 전략, 트랜스퍼 스트래티지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육과정의 목표 달성되는지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1, 2, 3, 4단계 교육 그 평가 계획을 세워서 거기서 확인을 해요. ROI 평가를 통해서 이러한 담당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도 모두 해결이 가능하다. 자, ROI 평가는 모든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답은 yes일 수도 있고 아니오일 수도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아니오가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아니오가 맞아요. ROI 평가 대상이 되는 교육과정을 선정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과정도 하려면 다 한다라는 거예요. 하려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이 ROI 평가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통계치를 한번 보면요. 자, 밑에 보세요. ROI 평가는 5%밖에 안 돼요. 1년에 교육과정이 100개가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한 5개 정도만 ROI 평가의 대상이 되는 교육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4단계 평가도 뭐 한 10% 정도밖에는 안 하고 있어요. 자, 이것밖에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ROI 평가 1년에 5% 하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뭐 한 가정이라도 제대로 하는데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치는 어디서 지금 왜 이렇게 나오냐? 왜 ROI 평가가 뭐 이렇게 좋다고 앞에서 떠들면서 왜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이거밖에 안 하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교육 과정이 ROI 평가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명확히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ROI 평가하려면 시간적으로 교육과정 끝나고 한 6개월씩 걸려요. 보고서 나오는데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데이터 분석하고 수집하고 전략 짜고 많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교육과정이냐. 우리 신입사원 들어와서 교육해요. ROI 평가할 만한 가치 있어요? ROI 평가가 뭐 장난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가치 없어요. 신입사원들한테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우리 기업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어떤 스킬적인 부분, 그 사람들이 처음에 사회 첫 발을 디뎌서 기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비즈니스 매너, 이 정도 어떤 기본적인 우리 기업의 가치, 이런 거를 제대로 습득하는 게 목표인데, 그 사람들이 현업에서 일을 하면 얼마나 해가지고 그것들이 효과를 내가지고 성과 지표에 영향을 미치고 ROI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신입사원 교육 이런 거, 단순한 직무 교육 이런 거 우리 ROI 평가 안 해요. 근데 해주세요라고 하면 할 수는 있어요. 다. 저희가 평가 컨설팅 할 때도 얼마 전에도 금융권에 단순 직무 교육, 단순하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직무 교육 과정인데 교육 과정도 좀 되게 엉망, 그리고 그 커리큘럼도 되게 좀 안 좋은 커리큘럼. 전혀 ROI 평가를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교육 과정. 근데 고객이 해주세요라고 하면 할 수는 있어요. 방법 다 해요.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1년에 100개 과정 정도 돌리면 ROI 평가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교육과정은 한 5개 정도밖에는 없다. 글로벌 기업들도 그래요. 그러면 그런 가치가 있는지를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느냐. ROI 평가 대상, 자, 5단계까지 평가하는 그 교육과정의 대상은 일단 비용이 많이 투입된 교육과정이에요. 그만큼 전사적으로 관심이 많고 좀 중요한 교육과정. 두 번째, 교육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사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신입사원들한테 물어봐도 우리 이번에 그 팀장님 대상으로 해서 무슨 리더십 과정 다 알고 있습니다. 전사적으로 중요도가 많이 알려져 있는 교육과정. 그만큼 가치가 있는 교육과정. 교육 참가자가 많은 교육과정. 20명이 열심히 교육 들어가지고 현업 적용하는 거하고 200명이 와서 열심히 듣고 현업 적용하는 거하고는 성과지표 기여도가 틀려질 수밖에 없다. 조직의 전략적인 목표와 얼라이먼트가 맞춰져 있어야 된다. 교육과정은 교육과정대로 따로, 성과지표는 성과지표대로 따로. 이런 교육과정은 교육 평가를 해도 성과지표 기여도를 측정하기가 의미가 없어져요. 나중에 가보면. CEO 및 임원의 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야 돼요. CEO 및 임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이 평가 단계가 높아질수록 그런 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관심이 높아야지 그러니까 순조롭게 평가가 진행될 수 있다. 자, ROI 평가의 전제 조건, 교육과정과 성과지표와의 연계가 일단 강해야 돼요. 교육과정을 처음에 설계할 때 성과지표를 명확하게 선정해야 돼요. 그래서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실제로 그 성과지표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내용이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모두 다 매출 높이는데 다 도움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리더십 교육, 어떠한 성과지표에 명확하게
그 타깃으로 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정해야지 실제로 그 성과 지표를 향상할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우리가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과정과 업무와의, 현업 업무와의 연관성이 강해야 된다. 실제 현업에서 학습자들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 어려운 점들을 사례 발굴을 해서 교육과정의 내용에 반영을 해서 교육과정이 진행돼야지 학습자들은 별로 큰 기대를 갖지 않고 교육장에 와요. 뭐 교육이 늘 그렇지 뭐 한 1박 2일 쉬다 가자 하고 왔는데 학습 목표를 보는 순간 저거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현업에서 항상 고민하고 어려워하던 문제네. 그럼 이 교육을 듣고 나면 내가 저 문제를 바로 내일부터 업무 현장에 가서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겠네. 교육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교육 효과도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레벨별로, 단계별로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야 된다. 우리가 평가 계획을 수립을 할 때 평가 단계별로 가장 신뢰도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도구, 대상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하는데 그 도구나 어떤 방법들, 전략들이 가장 신뢰도가 높게 판단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요. 이 방법 꼭 써야 되는데, 이 도구 꼭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데이터 얻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조직에서 협력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차선책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교육 평가 데이터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평가 프로세스가 교육 과정의 실행과 통합되어야 된다. 평가 따로, 교육 따로 이러면 평가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가는 언제 시작하느냐? 교육과정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게 평가가 아니에요. 처음에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단계부터 평가 전략이 같이 수립이 돼서 교육과정의 실행과 평가, 단계별 평가 데이터 수집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지 교육과정 다 끝난 다음에 가끔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저희 교육과정 다 끝나가는데요. 평가 좀 해주세요. 교육과정 지금 이제 끝났는데 평가 좀 해주세요. 강사님 다 선정됐고 교육과정 내용 다 세팅됐는데요. 평가 좀 해주세요. 다 뜯어 고쳐야 돼요.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이대로 평가하시면 기대하시는 평가 결과 절대 안 나옵니다. 저희가 좀 뜯어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뜯어 고치고 가면 좋아요. 근데 못 뜯어 고치는 경우 많아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평가 결과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네. 자, 그래서 이게 통합되어야 된다. 정성적 성과지표 분석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된다.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죠. 정량적인 금전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성적 지표들, 무형의 효과에 대한 분석도 반드시 진행이 돼서 정량적인 정성적 지표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결과 평가를 하는 것이 ROI 평가의 목적이다. 자, 요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의 그 기준들을 가지고 저희가 컨설팅을 할 때 사용하는 컨설팅 도구예요. 그래서 고객사에 가요. 고객사에 갔는데 우리 이번에 평가를 좀 확인해야겠는데 5단계 평가요. 어떤 과정을 평가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이 도구를 딱 앞에 놓고 자 그럼 한번 우리 평가를 한번 해봅시다. 교육과정별로. 왼쪽에는 교육과정들을 후보 교육과정들 이렇게 써요. 자, 타겟 오디언스가 누굽니까? 직급이 낮은 사람, 직급이 높은 사람,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줘요. 그러니까 팀장급 이상, 임원급에 대한 교육효과 평가, 교육과정일수록 ROI 평가에 대한 그 가치가 더 높다. 그 이유는 밑에 직급에 있는 사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성과지표에 그렇게 뭐 영향 주겠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하면 더 쉽게 성과지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ROI 평가에 더 좋은 대상이 된다. 자, 두 번째, 내부에서 개발한 교육과정이냐, 외부에서 개발한 교육과정이냐. 내부에서 개발했으면 저희가 뜯어고치기가 편해요. 네. 근데 외부에서 다른 컨설팅 업체가 들어와서 개발을 했대요. 그 컨설팅 업체의 교육과정 개발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그 고객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교육과정을 뜯어고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평가의 어떤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요거를 하나 항목을 넣어요. 라이프 사이클, 몇 년 동안 진행될 교육과정이냐, 몇 차수가 돌아갈 교육과정이냐, 니즈 어세스먼트, 그 체계적인 니즈 분석, 아까 제가 5단계에 걸친 니즈 분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체계적인 니즈 분석이 진행이 됐느냐, 오디언스 사이즈, 몇 명이 교육과정을 들을 것이냐, 많을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비용이 얼마나 투입이 된 교육과정이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개발이 된 교육과정이냐. 뚝딱뚝딱 깍두기 썰기한 교육과정이냐. 실제로 개발자들이 참여를 해서 몇 개월, 2, 3개월 뭐 개발하는 교육과정이냐. 그리고 타겟 임팩트 메저. 이게 성과 지표예요. 목표로 하고 있는 성과 지표가 정량적인 지표냐, 정성적인 지표냐를 가지고 우리가 정량적인 지표일 경우에 ROI 평가하기가 훨씬 더 쉽죠. 훨씬 더 쉬워요. 네. 이거 Strategic Objectives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전략적인 목표하고의 연계성이 얼마나 강하냐. 그리고 전사적으로 Visibility, 전사적으로 얼마나 알려져 있느냐. Management Interest, CEO 임원급의 평가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으냐. 그래서 토탈 점수를 여기서 쭉 이제 계산을 해요. 이 토탈 점수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여기서 점수 많이 얻었다라고 해서 바로 그걸로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아무리 점수 많이 얻어도 고객사가 그래도 그거 안 할래요. 다른 거 할래요. 그럼 그냥 그거 해요. 근데 참고 자료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 자, 교육효과 평가의 최종 목적은 교육과정의 개발 및 실행 과정의 문제와 오류를 찾아내는 것이다. 최종 목적은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최종 목적은 문제를 찾아내서 그거를 분석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니즈 분석 과정, 우리가 니즈 분석 보통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평가를 해보니까 니즈 분석 단계,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 방법이 잘못됐구나. 개선하자. 교육과정 설계하는 방법, 개발하는 방법, 운영하는 방법, 뭐 평가하는 방법, 현업 적용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점이 다 도출이 된다는 거예요. 평가를 통해서. 그래서 교육효과 평가는 단순히 뒤를 돌아보는 리액티브 활동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활동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ROI 평가는 모든 교육의 효과를 정량적인 ROI 수치로 표현한다. 그게 ROI 평가의 목적이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다. 자, 그래서 ROI라는 개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ROI는 Return on Investment라고 얘기를 하죠. 교육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이때까지는 비용만 발생해요. 설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비용만 들어가죠. 그런데 실제로 교육이 끝나고 나서 학습자들이 현업에 돌아가서 적용을 하는 그 단계부터 그 이후에 성과가 이제 발생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발생한 성과들을 다 모아서 금전적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과정에 투입된 모든 비용하고 비교를 해서 그 차이가 우리가 ROI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ROI 값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ROI 값을 높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여기서 보면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성과를 최대화시키면 우리가 ROI를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를 전략을 짜는 거. 그게 5단계 평가 모형의 이제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육과정이 실행이 되면 그 교육과정이 타겟으로 하는 지표들은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이렇게 구분이 돼요. 보통 구분이 돼요. 여기서 정량적, 정성적의 기준은 금전적인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지표냐, 금전적 가치 전환이 안 되는 지표냐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요. 정량적 성과 지표에 대한 결과는 ROI 값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요. 정성적인 지표는 무형의 효과로 분석을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우리가 교육효과 평가 보고서다. 그래서 ROI 평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총 6가지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ROI 평가한다라고 해서 ROI 수치 하나만 딸랑 가지고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ROI 평가 최종 보고서는 ROI 평가 결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아니요. ROI 평가에 대한 내용은 30%.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교육과정의 내용에 따라 많이 변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사점 및 교육활동 개선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육평가하는 목적은 바로 이걸 찾기 위한 거예요. 이걸 찾기 위한 거지 ROI 수치를 알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리더십 교육이냐 직무 교육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뭐 20% 될 수도 있고 이게 뭐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이게 뭐 30% 40% 될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뒤에 시사점 및 교육활동 개선안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육효과 평가 보고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고 실제로 ROI 평가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본 글로벌 기업들이 많다. 그 수많은 기업들 중에 그냥 대표적인 거 제가 조금 캐치를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뭐 교육 예산을 절감하는 데도 있었고 보통 교육 예산을 많이 절감해요. 왜냐?
필요 없는 교육이구나. 평가를 해보니까 이거 정말 효과 없는 교육이었구나. 라는 교육과정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래서 한 개의 교육과정을 하더라도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 개발을 하기 때문에 예산도 그만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ROI 평가 진행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자, 비용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에 교육효과 평가를 위해서 1년에 교육 예산의 3%에서 5% 정도를 평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요. 통계적으로. 그 3%에서 5%라는 것은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소요된 모든 직접 간접 비용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평가를 하기 위해서 뭐 10명이 뭐 3달을 일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임금 곱하기 3달까지 뭐 하는 그런 식이죠. 3%에서 5%. 우리나라는 한 뭐 1%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러한 교육효과 평가를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 자체를 좀 높여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1%의 예산을 어떻게 늘리기 힘들다라고 하면 그 1%의 예산을 그 안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만족도 평가만 하는데 1% 쓸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현업적용도 평가 정도까지 높이는 데 쓸 것이냐. 그 안에서 자원 배분을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시간. 도대체 ROI 평가하는데 시간 얼마나 소요되는 거예요? 교육과정이 끝난 다음에 보통 한 5개월, 6개월, 7개월 정도까지 소요될 수 있다. 현업적용도 평가하는데 여기가 교육 후 3개월 요 시점이 현업적용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에요. 보통 현업적용 평가는 교육과정 끝나고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해요. 그리고 4단계 평가는 현업적용 평가가 끝나고 또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현업적용의 결과들이 성과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을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한 6개월 정도. 물론 교육과정에 따라 틀려요. 단순 직무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이 끝나고 바로 내일부터 막 현업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있는가 하면 리더십 교육과정은 그 리더십 교육 스킬을 몸에 체득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차이가 난다. ROI 평가 실행하기 위해서 특별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특별한 전문 지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안 그래요. 오늘 뭐 제가 특별히 무슨 뭐 수학의 공식을, 통계의 무슨 방식을 뭐 소개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좀 체계화시킨 것이 5단계 평가 모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 ROI 평가 좀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거 ROI 평가 하지 마. 그거 해봤는데 안 돼. 그거 효과 없어. 소용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다 케이스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첫 번째, 평가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 평가 방법을 잘 이해를 못하셔가지고 시행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가장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그런 그 방법들을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시행착오 생겨요. 얼라이먼트의 문제, 조직 성과, 어떤 성과 지표하고 교육과정하고 얼라이먼트가 안 맞아 있어요. 안 맞아 있으니까, 배가 너무 아파. 배가 너무 아프면은 이 복통약을 먹어야 되는데 감기약을 먹는 꼴이에요. 감기약 먹고, 약 먹었으니까 소화가 얼마나 복통이 사라졌나 보자. 이게 완전히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성과 지표하고 교육과정하고 딱 얼라이먼트를 맞춰놓고 시작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거를 이 개념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영업교육이면 다 매출 그냥 다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 교육과정의 내용이 실제로 영업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맞춰놓고 해야 되는데, 보면 특히 리더십 교육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많아요. 뭐 전략 수립, 무슨 뭐 변화 관리, 뭐 이런 것들, 내용들 보면은 정말 너무 허접한 내용인데 전략 수립, 변화 관리예요. 그러면은 제목만 보고는 임원들이 이번에 전략 수립, 변화 관리 교육받았으니까 전략 수립의 결과로서 어떠한 지표들이 향상되는지 보자. 전혀 향상 안 돼요. 그러니까 얼라이먼트가 아주 중요하다. 교육과정과 평가 프로세스가 통합이 돼야 된다. 실행이 설계 단계부터 같이 진행이 돼야지 평가 따로, 교육과정 실행 따로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현업 적용. 교육은 교육대로 시켜놓고 근데 교육은 잘 시켰어요. 근데 현업 적용을 도와주질 않아. 학습자들은 니들이 교육받았으니까 니들이 현업에 가서 알아서 잘 해야지. 왜 그걸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돼?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이면 3명 정도밖에는 현업 적용 열심히 안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결론 및 시사점 도출의 문제.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여기까지는 다 잘했는데 ROI 결과가 110%가 딱 나왔어요. 와, 110% 잘했다. 박수. 근데
우리가 이 ROI 이거 110% 요 숫자 요거 계산하기 위해서 그동안 6개월 동안 고생했나? 야, 이거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아. 다시는 하지 마. 그 ROI 110%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앞으로 ROI 110%를 150%, 200%, 300%로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사점과 개선점을 도출을 못하니까 그 딸랑 그 결과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큰 의미가 없어요. 교육효과 평가의 목적은 개선점을 찾는 데 있다. 정말 개선점에 대한 보고서가 충실하게 기록이 된 보고서가 가치 있는 보고서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해보면 ROI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기업들이 아직은 우리나라에 꽤 많아요. 근데 마이너스가 나왔다라고 해서 실망하고 눈물 흘리고 있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평가 결과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개선점이 많이 나와요.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교육 담당자들, 기업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좋아할 만한 내용인데 너무 아직까지는 결과만 이제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제 그 ROI 수치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다들 쉬쉬해요. 쉬쉬하고 HRD 부서 내에서만 이렇게 돌려서 보고 보고서도 절대 어디 이제 외부에 이제 위에 보고도 안 하려고 그래. ROI 평가는 교육과정이 모든 종료된 후부터 시작한다?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교육과정을 기획 설계한 단계부터 같이 시작돼야 된다. 자, 우리가 보통 교육과정 설계 개발할 때 에디 모형 많이 쓰죠. 에디 모형 기업체에서 어떤 방법으로 교육과정 설계 개발하세요? 그럼 에디 모형 써요. 실제로 기업교육 여기 담당하시는 분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에디 모형 이 지금 5가지 구성 요소 다 적용을 하세요. 그 단계별로 다 적용해서 분석도 잘 하시고 설계, 개발, 운영, 평가까지 다 잘하세요? 안 그렇잖아요. 에디 모형이다라고 해도 뭐 디벨롭, 개발, 실행 정도만 좀 많이 좀 노력하시지 다른 거는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교육과 평가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에디 모형이 이제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이렇게 여기서 지금 추가가 된 단계는 팔로우업, 현업 적용 단계. 왜 에디 단계에 현업 적용이 빠져 있는지 저도 얼마 전에 큰 깨달음이 왔어요. 왜 이 처음에는 이 에디 모형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현업 적용의 중요성을 간과했을까? 네? 아주 큰 그 실수를 한 거 아닐까?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기업 교육의 수준이 단계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닝 단계에서 러닝 단계, 퍼포먼스 단계로 넘어가는데 트레이닝 단계에만 이제 그 시야가 관점이 이제 그 좁혀져 있을 때는 현업 적용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인식을 못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퍼포먼스가 중요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팔로우업, 현업 적용이 너무 중요해졌다. 자, 그래서 성과 중심 HRD 프로세스를 제가 이렇게 쭉 한번 펼쳐본 거예요. 아까 동그라미 그 원에 있던 걸 펼쳐봤는데, 자, 첫 번째 단계는 애널라이즈 단계죠. 수행 분석, 니즈 분석을 하는 단계인데, 여기 보시면 이 단계에서 꼭 진행되어야 하는 활동이 성과지표 선정이에요. 모든 교육과정이 처음에 이 교육과정은 어떠한 성과지표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지를 성과지표를 선정해줘야 돼요. 우리가 4단계, 5단계 평가 안 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래야지 교육과정 내용을 개발할 때, 구성할 때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교육체계 설계, 과정 설계, 평가 전략 설계도 교육과정 설계와 함께 현업 적용 전략 설계 여기 다 모든 설계들 여기서 다 해요. 개발하고 운영하고 현업 적용 지원. 현업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 뭐 코칭, COP 운영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현업 적용 지원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해요. 그런 다음에 교육효과 평가. 교육효과 평가가 6단계에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벌써 시작되고 있어요. 성과지표 선정도 교육효과 평가를 위해서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하는 니즈 분석도 마찬가지고 활동들이에요. 평가 전략 설계 여기서 벌써 진행되죠. 그래서 교육과정을 설계 개발하는 이 프로세스에서 평가는 항상 같이 맨 앞단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ROI 평가 현업 적용과는 상관관계가 없다? 아니죠. 자, 10명 중에 3명만 현업 적용 잘하고 긍정적인 결과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7명은 허당이 되는 거예요. 허당. 어떻게 하면 이 7명을 이쪽으로 끌어올 것인가가 교육효과 평가 모형 안에 전략들로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러닝 두잉 갭이라는 그림이 있죠. 자, 학습과 실제 업무와의 차이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커. 이렇게 커서 10명이
교육을 받으면 실제 이 갭을 넘어서서 리절스, 성과에 연결되는 꼴이 나는 사람은 3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느냐? 일단 이 갭을 줄여줘야 돼요. 갭을 어떻게 줄여주느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단계부터 철저하게 현장 중심, 현업 사례 개발을 통해서 수행 분석, 니즈 분석을 철저하게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위에 다리를 놔줘야 돼요. 다리는 뭐냐? 교육과정이 끝나고 현업에 돌아가서 현업 적용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들, 어떤 방법들, 그런 그 활동들, 그리고 뭐 COP 운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런 그 시스템적인 변화, 도구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어야만 현업 적용이 높아진다. 그럼 왜 현업 적용이 높아지는 게 좋으냐? 현업 적용이 높아져야 현업 적용한 결과들이 모여서 성과 지표에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과 지표가 올라가고 ROI 수치도 당연히 좋아질 수 있고, 평가를 5단계까지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현업 적용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에서는 이 현업 적용을 너무 간과를 해요. 그래서 체인 오브 임팩트라는 개념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결과가, 평가 결과가 다 체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고리로. 어느 한 단계에서 평가 목표가 달성이 안 되면 그 이후 단계에서 평가 목표 달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져요.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근데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3단계에서 가장 많이 체인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 트랜스퍼 스트래티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학습 전이 전략을 짜는 그 시트인데요. 보시면은, 자, 교육이 시작하기 전에, 교육이 진행되는 중간에, 교육이 끝나고 나서 참가자들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가? 직속 상사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가? HRD 부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임원층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전략을 짜놓는 거예요. 학습자의 현업 적용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 교육 전, 중, 후에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전략을 짜가지고 전략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교육 전부터. 그게 트랜스퍼 스트래티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짜서 뭐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임원층으로 하여금 뭐 교육을 독려할 수 있는 뭐 이러한 이메일,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교육장에서 틀어주고, 교육이 끝난 다음에 그러한 현업 적용을 잘하는 사람들 팀장으로부터 추천받아서 뭔가 상품을 준다든지 뭐 이러한 작은 활동이지만 현업 적용을 독려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 전략을 이제 짜서 진행을 한다. 굉장히 중요하다. ROI 평가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는 ROI를 계산하는 단계이다. 아니요. 계산은 너무 쉬워요. 자, 그러면 ROI 평가, 우리가 평가를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이렇게 10단계가 있어요. 어느 단계가 가장 어렵고, 뭐 어렵다라기보다는 좀 그렇고요. 가장 도전적인, 챌린지한 단계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뭐 계획을 세워서 데이터 컬렉션을 하고 교육효과 분리해서 금전적 가치를 전환해서 ROI 계산해서 전체 효과 분석한다. 어느 단계가 가장 어려울 것 같으세요? 마지막. 네, 이것도 어렵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점을 노출해야 돼요. 보통 어떤 교육적인 그런 그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개선점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단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10명 중에 한 8분은 교육효과 분리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교육효과 분리. 야, 매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가 올랐는데 그 중에서 교육의 효과만을 어떻게 분리를 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5단계 교육효과 평가 모형에서 교육의 효과를 분리하는 10가지 전략을 소개하고 있어요. 10가지 전략 중에서 신뢰도가 높은 순서대로 그 교육과정의 특성과 학습자들의 현업 적용 활동을 고려해서 정해요. 가장 신뢰도가 높은 방법부터 무조건 적용해봐요. 근데 안 돼? 차선책. 안 돼? 차선책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효과 분리, 금전적 가치를 전환하는 방법도 10가지를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걸 단계대로 쓰면 돼요. 그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가장 챌린지한 단계는 어디냐? 여기에요. 평가 목표 설정, 평가 계획 수립.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많은 분석이 진행이 돼야 돼요. 실제로 뭐 교육효과 분리, 금전적 가치를 전환하는 모든 전략, 모든 평가를 위한 전략은 다 여기서 수립이 돼요. 그래서 보통 2단계에서 4주에서 6주가 걸려요. 저희가 컨설팅을 시작을 하면 4주에서 6주 정도 V 모델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 가지고 분석해서 니즈 분석해서 평가 전략 다 세우고, 그리고 트랜스퍼 스트래티지 이용해서 현업 적용 전략 다 세우고, 이러한 교육효과 분리는
성과지표 다 선정해서 각 지표별로 교육효과 어떻게 분리할 것이고 금전적 가치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다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을 하면 이 이후 단계는 실행만 하시면 돼요. 전략에 들어 실행만 하시면 된다. V모델, 얼라이먼트 모델이 첫 번째로 저희가 교육효과 평가할 때 사용하는 도구라면 두 번째로 사용하는 도구는 지금 보시는 데이터 컬렉션 플랜이에요. 데이터 수집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걸쳐서 자, 만족도 평가는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어떠한 목표로 5점 만점에 4.0 이상 뭐 이렇게 어떠한 도구를 이용해서 누구로부터 언제 누가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 각각의 단계별로 우리가 가장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 방법, 대상, 목표들을 시점을 선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사용하는 도구 ROI Analysis Plan. ROI 4단계 이상 ROI 평가를 할 때 지표별로 어떠한 교육효과 분리 전략을 이용하고 금전적 가치의 전략을 이용할 것인지 전략을 세우는 도구. 여기까지 하면 얼라이먼트 모델, 데이터 컬렉션 플랜, ROI 어널리시스 플랜 한 가지 더 사용하자면 프로젝트 플랜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평가 계획을 세워요. 자, ROI 평가는 조직 내 다른 부서 협력 없이도 내부에서 실행할 수 있다? 아니요. 4단계 이상 평가를 할 때 타당성 검토를 항상 해야 되는데요. 그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즉 타당성 검토란 건 뭐냐면 이 교육과정이 실제로 4단계 이상 평가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교육과정인가를 한번 4단계 평가를 하는 시점에서 딱 따져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현업 수행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이건 뭐냐면 현업 적용이 제대로 일어났느냐. 현업 적용을 안 했어, 학습자들이. 그러면 4단계 평가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먼저 따져보고요. 교육 전에 업무 수행 수준이 파악되어 있는가. 성과지표, 교육 전에 성과지표 수준이 확보가 되어야지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얼마나 비용과 자원이 많이 투입되었는가. 경영성과 기여도 평가를 위해 협력과 지원이 가능한가. 부서 내, 부서끼리 이러한 협력이 가능한가. 그래서 이게 모두 예스가 되면 평가를 실시하지, 그렇지 않으면 평가 불가하다. 고요. 자, 교육 종료 후 목표라는 성과지표가 향상되었다면 교육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아니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지표가 향상됐다라고 하면 거기에 기여하는 요인들은 이렇게 많아요. 외부 환경, 보상체계 변화, 어쩌고저쩌고 많다. 이 중에서 교육과정의 효과만을 우리가 분리하는 작업이 교육효과 분리다. 아까 제가 10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이게 지금 신뢰도가 높은 순으로 10가지를 나래비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성과 지표별로 우리가 교육효과 분리 방법을 선정을 할 때 제일 먼저 무조건 통제집단 활용법 사용할 수 있는지 점검해봐요. 안 돼. 그러면 차선책, 추세선 분석 방법 써봐요. 이것도 안 되네. 그러면 예측기법의 활용법.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자, 그래서 여기서 통제집단 활용법, 추세선 분석법, 예측기법의 활용, 기타 요인에 의해 효과 선정 같은 경우에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어떠한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느냐, 실제 평가 현장에서 통제집단 활용법과 추세선 분석법이 신뢰도가 제일 높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3, 4위예요. 오히려 참가자 효과 추정의 방법이 더 많이 사용이 된다. 그 이유는 뭐냐? 통제집단 활용법, 추세선 분석법은 신뢰도가 가장 높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만큼 적용하는 방법이 아주 까다로워요. 맞춰줘야 되는 변수들이 되게 많고요. 그것들을 정확하게 다 맞춰줘서 진행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사용이 되지 하나라도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참가자 효과 추정, 이제 추정의 방법으로 넘어가는데요. 많은 분들이 추정이라는 단어에서 벌써 이 거부감을, 저항감을 표현하신 분들이 많아요. 야, 추정 그거 완전히 주관적인 방법으로 이거 하는 건데 그거를 무슨 효과를 분리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추정에 의한 교육 효과 분리 방법은 신뢰도가 떨어진다? 네, 맞아요. 떨어져요. 다른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에 비해서, 하지만 신뢰도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그래서 꼭 사용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시간 있으면 한번 워크숍 할 때마다 하는 건데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은데 개요만 설명을 해주면요. 자, 강남역에서 김포공항까지 가는 거리는 얼마일까요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포스트잇을 다 돌려요. 그러면 거기다가 자기가
추정하는 거예요. 거리를 추정을 하는데,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요. 강남역에서 김포공항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나 전혀 거리감이 없으신 분들은 참여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건 뭐냐면, 자, 교육의 효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교육의 효과를 물어보는데, 나는 교육의 효과 얼마인지 몰라요 하는 사람의 데이터는 우리가 간주를 안 해요. 신뢰 승인 데이터로. 그래서 교육을 정말 잘 들었고 내가 현업 적용도 정말 열심히 해서 나 교육 효과 정말 잘 알아요 라고 하는 사람만 내가 추정하기에 어느 정도 된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추정치의 신뢰도를 써주세요 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강남역에서 김포공항까지 한 29km 될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자주 다니니까 나는 한 90% 신뢰해. 내 데이터에 대해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뭐 몇 킬로, 몇 프로 나오죠. 예를 들어서 내가 30km 썼어요. 추정치 신뢰도 나는 90%라고 썼어요. 그러면 저의 데이터는 27km예요. 30km 곱하기 0.9 이렇게 해서 27km가 제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모아요. 다 모으면 자, 우리 세 가지 데이터가 나와요. 하나는 추정치만 우리가 평균을 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는 추정치 곱하기 신뢰도의 데이터가 나와요. 실제 데이터가 나와요. 자, 그건 뭐냐? 실제 교육 효과 얼마인지는 몰라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추정치하고 신뢰도 곱한 거 하면 한 번도 패턴에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워크숍 할 때도 그렇고 필립스 박사가 뭐 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500회 이상 워크숍을 하면서 이거를 한 번도 패턴에서 벗어난 적이 없대요. 어떤 패턴이냐면 자, 추정치만 평균을 내요. 추정치 그 다음에 추정치 곱하기 신뢰도 그 다음에 실제 거리 제가 알기로는 실제 거리 강남역에서 김포공항까지 거리가 21.5 한 5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추정치의 평균을 내면 항상 실제 거리보다 크게 나와요. 항상 크게 나와요. 추정치 곱하기 신뢰도를 하면 항상 실제 거리보다 작게 나와요. 전제 조건은 제가 말씀드렸죠. 강남역에서 김포공항까지 가는 거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받고 그 안에서도 극단의 데이터는 제거한다라는 우리 평가 실행의 원칙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조정을 하면 항상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여기서는 거리니까 뭐 실제 거리 알 수 있지만 교육의 효과가 얼마인지 우리 몰라요. 이걸 알고 싶어요. 근데 교육의 효과를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한테 추정치를 받고 그 사람들의 신뢰도를 곱하면 이 교육 효과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 사람들이 추정한 추정치는 실제 교육 효과보다는 크지 않다. 우리가 추정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는 추정하면 분명히 뻥튀기가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방법을 쓰면 적어도 실제 교육 효과보다는 크지 않다. 뻥튀기가 사라진다. 그리고 실제 교육 효과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거의 같이 나와요. 거의 같아. 저도 이거 해보면 실제 뭐 21.5km다 그러면 해보면 막 21.4. 몇 킬로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의 방법을 무조건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낼 것이 아니라 교육효과 평가 방법에서는 이렇게 신뢰도를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신뢰도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이야기고요. 금전적인 가치로 전환이 어려운 정성적인 데이터는 있는 경우 ROI 평가 진행하기 어렵다. ROI 평가는 정량적인 데이터, 정성적인 데이터를 같이 분석하니까 이것도 아주 훌륭한 그런 그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금전적 가치로 전환하는 프로세스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부 고객의 불만 건수, 내부 고객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한 교육을 실행했어요. 그러면 교육이 끝난 다음에 그래서 내부 고객 불만이 교육 전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변화되는지 보자라고 했더니 이제 그거를 이제 금전적 가치로 전환하는 단계예요. 자, 건당 불만 비용이 6,500불이래요. 한 건당 6,500불이래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변했어? 교육이 끝난 다음에 10건이 줄었대요. 근데 교육 효과 분리를 해봤더니 그 10건 중에서 교육의 효과로 줄은 건 7건이었대요. 그러면 ROI라는 개념은 연간 단위의 개념이라서 항상 12개월을 곱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월 단위로 한 달에 7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건 곱하기 12개월 한 다음에 건당 불만 비용 6,500불을 곱하면 전체 그 줄은 고객, 그 내부 고객 불만의 건수에 대한 금전적 가치가 나와요. 여기서 관건이 되는 건 바로 이거죠. 건당 불만 비용. 한 건, 고객 불만 한 건에 대한 비용이 6,500불이에요. 이거 누가 이거 6,500불을 알려준 거예요? 이 데이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를 찾아내는 방법이 금전적 가치로 전환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방법을 써요. 카테고리로는 4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먼저 스탠다드 밸류를 이용하는 방법에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지표별 기록들,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 게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 find the value 해가지고 내외부 전문가, 어떤 유명한 교수님이 연구자료로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나 그런 뭐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러면 실제 우리 회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줘요. 계산하는 방법을 써요. 근데 이것도 계산이 안 돼. 그러면 다시 추정의 방법으로 넘어가는데 금전적 가치로 전환하는 전략에서 이 추정의 방법은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신뢰도가 아무래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순서대로 이렇게 전환하는 전략을 쓴다. 자, 타당성 검토를 해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표준값이 있다. 가장 신뢰도 높은 거예요.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금액이 딱 있는 거예요. 내부 고객 불만 비용 6,500불. 우리 기업에서 이미 조사해가지고 그 계산해 놓은 게 6,500불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바로 금전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표준값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봤더니 이때 어떤 교수님이 연구해 놓은 결과가 있대. 야, 잘 됐다. 그럼 그거 쓰자. 그 교수님한테 전화했어요. 저 교수님 그 연구 자료에 있는 자료 저희가 좀 쓰려는데 써도 될까요? 그랬더니 아, 네, 쓰세요. 그럼 오, 잘 됐다. 넘어가요. 근데 그분이 아, 네, 쓰세요. 근데 1억 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배보다 배꼽이 크죠. 그럴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쓰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자,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임원한테 갔어요. 자, 우리 금전적 가치를 전하는 단계에서 이 교수님이 그 제시해준 이거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으세요, 임원? CEO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야, 말도 안 돼. 그 사람 저 평판이 너무 안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연구 그거 다 사기야, 사기. 쓰시면 안 돼. 그러면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오, 그래, 그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지.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래, 신뢰할 수 있어. 그러면 금전적 가치를 전환하는 거야. 이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무형적 가치로 전환한다. 그래서 금전적 가치로 전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무리하게 전환하려고 하지 않고 무형의 가치로 정성적으로 분석한다라는 거예요. ROI 평가라는 건 ROI 수치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국내 많은 기업들에서 ROI 평가를 진행을 할 때 모든 지표들을 다 금전적 가치를 전환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뢰도가 떨어지는 자료들을 갖고 와서 전환을 해서 그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교육의 효과를 금전적 가치로 전환, ROI 평가 의미가 없다? 아니오죠. 자, 교육과정 유형별 성과지표가 있는데요. 이건 넘어가고요. 무형의 효과, 뭐 그냥 넘어갑시다. 네. 자, 교육에 투자한 비용이 1억 원이었고, ROI가 105%라면, 교육의 총 금전적인 비용은 500만 원이다. 이거 제가 그때 한번 워크숍을 하는데, ROI가 105% 나온 사례를 이제 설명을 해드렸더니, 어떤 분이 손들더니, ROI 105% 나올 거면 제가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왜 교육 뭐 알아요? 그 1억 투자해서 500만 원 벌으려고 교육에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105%가 나왔다라고 하면 투자한 비용 1억 원 다 회수하고 추가적으로 1억 500만 원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ROI 그 계산하는 그 수식은 이래요. 모든 금전적 가치, 성과 지표별로 금전적 가치 전환해서 다 모아요. 모으고 교육과정에 소요된 모든 비용들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요. 곱하기 100.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원칙은 뭐냐? 원칙은 분자는 최대한 줄여요. 분자는 최대한 줄이고 분모는 최대한 크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건 뭐냐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비용을 우리가 모을 때 웬만하면 제가 그냥 직접 비용만 하죠. 간접 비용까지 계산하기 힘든데 안 돼요. 교육 담당자분들은 ROI 수치를 어떻게 해든지 좀 높여보려고 그 비용도 그냥 손쉬운 직접 비용만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자꾸만 6억에 넘어가요. 6억을 자꾸 제시를 해줘요. 베네핏은 금전적 가치는 자꾸 키우려고 그러고 비용은 자꾸만 줄이려고 그래요. 절대로 안 돼. 원칙은 비용은 최대한 크게라고 그래서 없는 것까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직접 비용, 간접 비용을 속속들이 빠지지 않고 모두, 그리고 베네핏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자, 평가 실행의 원칙이 있어요. 12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이 평가 실행의 12가지 원칙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효과 평가 결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원칙이에요. 가이드라인이에요. 자, 첫 번째,
상위 단계 평가 진행할 때 하위 단계 데이터를 모두 측정하고 평가합니다. 야, 우리 5단계 ROI 평가 하려고 하는데 1, 2단계는 뭐하러 하냐? 뭐 3단계 그 현업적인 평가 뭐하러 해? 성과 지표만 나중에 계산하면 되지. 절대로 안 돼요. 5단계 평가할 때는 1, 2, 3단계, 4단계 다 평가가 진행돼야 된다. 그래야만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평가 목표를 달성 못했을 때 원인을 우리가 찾아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위 단계 평가 진행할 때 하위 단계 평가 너무 많은 자원을 소모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평가를 하실 때는 5단계 평가가 목표라면 3단계에서 너무 많은 도구, 너무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하시진 않는다. 하지만 저희가 평가 컨설팅을 할 때는 너무 많은 자원을 투입한다. 네. 심층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소스, 대상자로부터 데이터를 측정한다. 당연하죠. 가장 보수적인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만을 선택한다. 최소 한 가지 이상의 교육효과 분리 방법을 반드시 적용한다. 노 데이터는 노 임프루먼트의 원칙을 적용한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교육 만족도 어떤 분은 다 점수를 매기다가 중간에 한 문제를 빼먹었어요. 점수를 안 줬어. 이 점수를 안 준 이 항목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제가 이제 가끔 물어봐요. 그랬더니 어떤 기업에서는 중간값 점수를 준다라는 분도 있고 평균값 준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5단계 평가 모형에서는 노 데이터는 데이터가 기입이 안 된 항목은 노 임프루먼트다. 나는 전혀 만족 안 해요.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간주한다. 0점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정치에 대해서 반드시 신뢰도 수준. 이거 아까 조사에서 적용한다. 극단에 있는 데이터 사용하지 않는다. 다 5점 만점 주는 분 계시죠. 보지도 않고 그냥 5점 만점. 다 0점 주시는 분. 그런 분들 본인의 어떤 이유가 있다. 명확히 이유를 쓰면 굉장히 훌륭한 데이터예요.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극단에 돼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시는 분들의 데이터는 뺀다. 하지만 머릿수는 빼지 않는다.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서 데이터만 0점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단기적인 교육과정의 경우 첫 해 연간 이익만을 계산한다. 리더십 교육을 실행을 했어요. 리더십 교육의 효과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 후년에 더 효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딱 12개월 선정해서 계산을 한다. 교육과정의 기획 단계부터 평가까지 모든 직간접 비용 포함시킨다. 무형적인 가치 모두 반드시 포함시킨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평가의 과정과 결과를 제공한다. 자, 여기까지 제가 달려왔습니다. 평가 실행의 원칙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시간이 좀 많으면 사례들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사례도 하나 정도. 저기 뒤에 문제가 또 있네요. 자,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평가 방법이죠. SCM 평가 방법. 여러분들 아시죠? Success Case Method. 성과를 잘 낸 사람들 20%, 뭐 15%, 못 낸 사람들 20%, 15%를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해요. 어떠한 요소들이 성과를 잘 내는데 도움이 됐나요? 왜 성과가 이렇게 안 좋았나요?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써요. 인기예요, 아주. 왜 인기일까요? 특별한 평가 방법이 필요 없어요. 공부 안 해도 돼요. 쉽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 담당자들이 쉽게 쓰는데 SCM에서 하는 이러한 성과가 좋은 사람, 낮은 사람의 인터뷰 설문은 5단계 평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각 단계별로 이런 거 인터뷰는 다 해요. 그래서 대안이라고 얘기하기가 힘들다. 근데 우리는 뭐 4단계, 5단계 평가하기 힘드니까 SCM 써요. 이거는 조금 너무 주관적인 평가만 하는 거기 때문에 추천하는 방법은 절대 아니다. ROE 평가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커크패트릭 파트너스, 커크패트릭 진영에서 내세우고 있는 평가 방법이 ROE예요. Return on Expectation이에요. 단계별로 이해관계자들이 처음에 얼마만큼의 교육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기대치를 조사해서 그 교육의 효과가 기대치에 얼마나 접근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더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기대치라는 게 너무 주관적이에요. 사람들이 만족도 나는 5.0 만점에 5.0 기대해요. 무슨 근거로? 근거 없어 그냥. 뭐 다른 단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도 역시 너무 주관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5단계 평가 모형 ROI 평가 방법하고 비교하자면 교육효과 분리도 없어요. 금전적 가치로 전환도 없어요. 그래서 그다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공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ROI 평가를 진행하기 어렵다. 자, ROI 평가는 성과 지표를 금전적 가치로 전환해서 결과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공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는 목표 자체가 이윤 추구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윤 추구가 아닌데 성과 지표를 금전적으로 이윤으로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하지만 여전히 공기업에서 이 ROI 평가를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주로 정부 및 비영리 기관에 적용되는 평가 목표, ROI 평가 목표를 0으로 놓고 시작을 해요. 0으로 놓고.
자, 이윤 추구가 목표가 아니니까 일단 0으로 놓고 시작을 하고 평가 프로세스, 단계별 프로세스는 모두 똑같이 진행을 해요. 진행을 하지만 그 특성에 맞춰서 결과 분석을 할 때 좀 이제 기업의 특성에 맞춰서 우리가 분석을 한다. 자, 여기가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하나 정도 이 월마트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고요.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다 있고 저희가 그 외부에서 또 교육도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시면은 뭐 8시간 교육, 16시간 교육, 뭐 짧게는 뭐 5시간 교육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기회에 오시면 좀 자세한 평가 도구들을 사용하는 방법들 단계별로 그리고 사례들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또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 교육과 평가 방법을 가지고 기업 내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겠다. 어떻게 좀 활용을 하시겠다 하는데 아마 어려우신 점이 처음엔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사이트는 바로 roiinstitute.kr입니다. roiinstitute.kr 그 강의 여러분들 학습자 교재 맨 앞 표지에도 나와 있어요. roiinstitute.kr이고요. 이 교육과 평가 방법을 적용하시면서 어려우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AS를 되게 잘해드려요. 저한테 교육을 한번 받으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다 도구들 다 점검해드리고요. 피드백 다 드리고 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저를 최대한 활용하시면 아마 쉽게 교육과 평가를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긴 시간 교육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